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졸업 후에 취업하고 싶은데 대학 전공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수능 점수 뭐 여러 가지에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가지 예외는 있죠. 뭐 내가 지방의대를 갈 거냐 아니면은 명문대 뭐 공대를 갈 거냐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갑자기 지방대를 가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수에 어떻게 보면 맞춰가지고 학교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직까지 명문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문대를 가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미국도 물론 이제 아이비리그나 뭐 MIT나 뭐 이런 아주 그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과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나 전공을 정할 때 미국 유학을 하려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갈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떠냐면은 그냥 글로벌 리더로서의 큰 물에 가서 놀고 그래도 영어 잘 해가지고 마약 안 하고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안 만나고 안전하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듯이 우리가 미국을 유학을 보낼 때도 미국의 대학에서 안전하게 그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게 내가 한국으로 와서 뭐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아버님 뭐 사업을 물려받을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하고 싶어서 꼭 교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지 뭐 등등의 최소한의 큰 루트는 잡아놓고 유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학교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전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면 미국 유학을 가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 거고 한국에서 앞으로 취업을 할 건데 굳이 지금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취업하고 싶으면 한국 대학을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4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버님이 교수신 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료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수가 좋으니까 한국은 상당 부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어떤 학교가 좋은지 또 나중에 사실 학부보다는 석박사가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죠. 또 교수님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랭킹보다 또는 뭐 학교 규모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들이 많더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미국 취업을 하고 싶은지 한국으로 돌아올 건지 어렵죠.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이거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고 뭐 인생이 앞으로 5, 6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이 방향을 정해놓고 유학을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 취업을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유학을 한다면 무조건 한국처럼 명문대 중심으로 또는 학교 랭킹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전공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거는 맞죠. 그러나 그 하고 싶은 분야가 정말로 미국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안 분야인지를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되는 분야도 많거든요. 아예 불가능한 분야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으면은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 내가 한국인이어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정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도 있고 이제 수능이 이제 조금 점수가 안 좋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영어 공부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영어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업을 하기 것을 목표로 한 오늘 이제 세미나는 주로 취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뭐 취업이 뭐 인생의 다는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취업,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취업 사이드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일단 똑똑한 친구들을 먼저 뽑으려는 그런 기업에서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뭐 많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는 친구들을 먼저 뽑아요. 기업에서.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을 자기네 회사에 맞게
이제 뭔가 개조시킨다 그럴까? 잘 맞춰간다 그럴까? 이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고 성적 잘 받은 애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성실할 거라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이게 더 심해요. 일본은 심지어 좋은 학교 나오면 성적표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동경대 나오면 그냥 뽑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학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걸 뽑고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연수 가잖아요. 연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하고 해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얘를 가르쳐서 우리 회사에 맞게 개조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 포지션에 맞춰갖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나왔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가 뭐 SAT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요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갖고 왔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심지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제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학생들 취업을 이렇게 상담하고 기업들하고 얘기도 해보면서 아, 어프로치 자체가 다르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어쨌든 기성 50이 넘었으니까 기성세대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되는 시절에 살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스카이 가야 되고. 근데 미국의 로스쿨도 마찬가지. 근데 로스쿨하고 MBA는 조금 다릅니다. 로스쿨하고 MBA는 좀 명문대를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엘세 점수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너 이 점수는 로스쿨 가지 말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데 학부는 무조건 명문대 갔다고 취업되는 나라는 아니다. 특히나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정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쵸? 쉽지 않죠. 사실은 고등학생이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해놔야 돼요. 그게 뭐 컴퓨터 쪽이든 뭐 IT 쪽이든 경영 쪽이든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나는 그냥 경영 쪽 공부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경영이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쪽을 좋아할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미국에서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를 뭐로 확인하시면 돼요? H1B 순위 갖고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 직업도 너무 많고 아까 정 변호사님 살짝 말씀하셨지만 H1B라는 거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전문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잡은 아무리 내가 그쪽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그리고 퀄리피케이션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퀄리피케이션 안 되면은 이게 취업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퀄리피케이션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내 전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혼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구글에 예를 들면은 IT 잡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구글에서 매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영주권자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유학생이어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는데 뭘 심사를 해요? 얘가 이 구글의 IT 잡에 맞는 학생인가? 근데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를 봐요? 얘의 능력을 보는데 능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공이 만약에 심리학과다. 심리학하고 IT하고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거의 100% 거절이 납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아예 비자가 안 나와요. 구글에서 인터뷰를 해서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재력이 뭐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뭐 천재거나 예를 들면 혼자서 막 열심히 했거나 근데 그게 영주권자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 유학생이면 객관적인 자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전공 뭐야? 경력 뭐야? 근데 유학생 경력 없잖아요. 그러면 전공만 보면 돼요. 전공만. 그래서 그만큼 전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 한 50%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의 학교와 전공을 들으면 얘가 졸업하고 나서 4년 있다가 또 6년 있다가 취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정해져 버립니다. 한국은 단 1%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뭐 어디 방송통신대학을 갔건 제주대학을 갔건 서울대학을 갔건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4년 있다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전공을 무슨 전공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너가 취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해보니 내가 무슨 대학에 무슨 과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졸업을 할 거예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미국 취업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게 딱 결정이 돼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6월 갔는데 4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4.0을 맞고 뭐 올해일을 맞고 뭐 이것저것 별거를 다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유학을 맞춰서 가버린 학생, 유학원의 잘못인 거죠. 부모의 잘못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취업할 때 뭐를 많이 보냐면은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봅니다. 이 학생이 뭐를 했는지,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보통 미국은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제 공개 채용이 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공개 채용이 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나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많죠. 뭐 대부분 아직도 이제 공채는 그렇게 뽑고. 그런데 미국은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어떻게 뽑을까요? 신입사원을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Fortune 500 안에 들어가는 이런 큰 기업들은 직접 기업에 이 신입사원을 뽑는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리크루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로 직접 갑니다. 근데 학교로 직접 가서 누구를 인터뷰를 하냐면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요. 3학년 1학기나 뭐 보통 1학기입니다. 그럼 미국 가가지고 한 2년 다니고 3학년 1학기가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퍼스 잡페어에 가서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가가지고 구글 직원이 직접 학생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느냐?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미국은 3개월 정도 있잖아요. 겨울방학은 뭐 거의 없고 요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보게 해요. 인턴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인턴십을 해보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거기서 퍼포먼스가 괜찮고 같이 화합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졸업하기 전에 1년 전에 미리 뽑아버립니다. 너 나중에 1년 있다가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와라.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이미 취업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은. 그 퍼센티지가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추천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4학년 2학기 때 조금 뽑거나 근데 대부분이 인턴을 해서 뽑아가요. 추천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 레퍼죠. 우리나라는 누구 상장기업을 삼성전자에 뭐 누구 아빠 친구가 얘를 뽑아주세요 해갖고 삼성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들어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 큰일 나나요? 우리나라 큰일 나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게 전혀 큰일 날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이런 높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구글의 사장이다 그러면 걔는 들어가요. 추천을 받아 물론 인터뷰하고 절차를 거치지만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의 상류사회라 그럴까 아무튼 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잘 나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인턴하는 회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아주 좋은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리크루팅 뭐 아빠가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3학년 때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냥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할지라도 리퍼 받아가지고 4학년 때 들어가는데 유학생들은 그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빠 친구라고 해도 아주 무슨 뭐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딱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이거 리퍼를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언제 결정된다? 상당 부분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 그래서 입학 전까지 뭐를 해라? 이제 2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니까 4년 남았는데 유학생들은 이게 취업을 할 때까지 한 1학년, 2학년하고 이제 3학년 때부터 이게 갑자기 취업으로 들어가니까 입학하기 전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IT를 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 뭐 파이썬도 몰라, 자바도 몰라, R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교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 애들하고 격차가 이만큼 나요. 미국에서 웬만한 좋은 학교에 CS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만큼 실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SAT 잘 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언어 배운다?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영어는 뭐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다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잡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잡은 어때야 된다?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잡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뭐 좀 늦었다면은 대학교 합격을 하고 나서 미국 기업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뭐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들어가서부터는 뭐 시간이 없어요. 학교 수업 따라가고 GPA 관리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도 뭐 레주메 만들고 인터뷰 연습하고 뭐 회사 리서치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 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또 길게는 1년, 그 사이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그거에 필요한 능력도 개발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경력도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미국 기업들하고 인턴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가져온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미국 기업들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 일반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데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어 학원부터 보내요. 미국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영어를 못하면은 이거는 뭐 반쪽짜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영어 점수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미국 유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미국 대학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올 건지,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종의 학력 세탁만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냥 아빠가 사업을 너무나 크게 해. 그래서 미국이 그냥 좋은 학교에 가서 학력만 좋은데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돼.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뭔가 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 들어본 큰 대학 가시면 됩니다. 학교 이름이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교수할 거야? 그럼 좀 다른 어프로치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취업할 거야. 그럼 뭐 하자고요? 내가 미국에서 뭘 해야 되지, 졸업하고? 하버드를 간다고 미국 취업이 되고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난 10몇 년간 커뮤니티 칼리지로 영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입학을 해서 뭔가 이 학생들이 잘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한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일본과 한국은 학벌 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데 가야죠.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대학 보낸다고 하면 무조건 명문대 가라 그러겠죠. 물론 예외가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문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 큰 대학을 보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죠. 그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먼저 잡을 정해야 돼요. 분야를 정해야 됩니다. 그 분야를 정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학생의 적성을 고민해야 되겠죠.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데, 그리고 컴퓨터에 관심도 없는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이 잘 된다고 그쪽으로 보내버리면 얘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적성은 고려해야 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이거 하고 싶답니다. 저는 내 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하게끔 전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이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딨어요. 고등학생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되는 잡인지 안 되는 잡인지는 부모가 서치를 해줘야 돼요. 또는 학생도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말이 되는 건지. 10명을 상담하면 7, 8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저한테.
유학생들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상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생각은 좋고 네 꿈은 좋은데 현실은 이래, 미국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누군가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4년 동안 꿈만 꾸다가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취업이 안 됐다 그래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4년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국은 이런 게 없어요. 목표 갖고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돼요. 외국인이어서 안 되고 비자가 안 나와서 안 되고 학교가 이상해서 안 되고 전공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지역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딱 생각한 학생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내가 미국 취업을 할지 한국 돌아올지 뭐 정한 다음에 미국 취업하고 싶으면 분야를 정해야 됩니다. 내 적성에 어느 분야가 맞을지 이게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 그 분야를 정하고 그 잡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그거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한 50%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영어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빠가 부모님이 뭐 1년에 1억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5천만 원 서포트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한 3천만 원도 서포트를 못할지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가는 것도 영어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도 있지만 영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지역과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루트를 선택하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미국 가서 또는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면 취업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학생이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처음에 정할 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된다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컨펌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 취업 비자가 추첨이 안 되고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요. 100%가 가능해요. 이게 놀랍죠. 유학생들 취업률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5%가 될까 말까예요. 5%가 1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러플리 아주 대충 잡아서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유학을 가는데 3만에 3만 5천 가는데 실제로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H1B를 받는 1년의 개수가 1,몇백 배까지 안 돼요. 2,000개가 안 됩니다. 취업 비자 말고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주 중간에 비숙련을 하던 결혼을 하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학생은 결혼 아니면 비숙련 통해서 영주권 받는 건데 그거 많아봐야 500개도 안 돼요. 그러면 3만 명, 적어서 한 2만 명 갖다 칩시다. 어학연수 빼고 빼고. 2만 명 가가지고 2천 명도 취업이 안 되는 거 10%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갈 때 잘못했어요, 갈 때. 그리고 가서도 2학년 때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정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학교와 전공을 정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미리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뭔가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만이 아니라. 취업 시 영주권이 꼭 필요한가요?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주권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 가서 물론 이제 로스쿨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일하고 영주권 받은 거고 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이 없어도 루트를 잘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취업을 해서 지금 OPT 3년짜리 스템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넣을 수 있거든요.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보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능력이 되면 회사에서 먼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 학생을. 그러니까 그 학생이 능력만 있다면 비숙련이 아니라 EB3로 먼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전문직 1년 똑똑한 애들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영주권이 없어도 내가 유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분야에 그거에 잘 맞게 처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서 졸업을 해갖고 취업을 해서 경력만 쌓았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너무나 이게 잘 가르쳐 놓고 한 친구들이
영주권이 없어갖고 취업이 이제 좋은 회사가 안 되고 본인이 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회사로 갈 수밖에 없고, 뭐, 물론 나중에 영주권 받아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또 옮기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 회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농담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있으면 이 학생은 진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방법이 사실은 유일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 제자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뭐 제가 결혼하라고 한 거 아니라 사랑해서 했는데 해픈투비 걔가 미국 시민권자였던 거지.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져요. 유학생은요,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인턴을 언제밖에 못해요? 여름방학 3번밖에 못해요. 1학년 여름. 근데 1학년 여름방학에는요, CPT가 안 나와요. 아직 전공이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런티어로 뭔가 내가 회사, 제대로 된 회사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럼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하고 졸업이란 말이에요. 유학생들은 인턴을 딱 2번밖에 못 하는 거죠. 제대로. 근데 취업은 언제 결정된다?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 근데 보통 요즘에 회사들을 보면은 인턴 경력 한 서너 개씩 있는 학생들이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유학생들은. 그래서 입학하기 전서부터 인턴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도. 온라인은 상관없거든요. 내가 일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1학년 그 경력 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에 인턴 또 하고, 2학년 여름방학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전공 클리어 됐으니까 CPT 받아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돈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경력을 만들면 3학년 1학기 때 뭐 아주 뭐 내가 원했던 기업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또는 그 밑에 단계의 기업에서는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3학년 때 가서 제대로 하는 거죠. 글로벌 기업에 가가지고. 그리고 남은 4학년 때는요, 내가 그 기업에 가도 되고 더 좋은 기업으로 내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어때요? 6개월 휴학할 수가 있어요. 1년 휴학할 수 있어요. 좋은 회사 취업, 인턴을 하기 위해서. 미국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4년에 미리 딱 졸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으면은요, 내가 웬만한 회사에 조금 괜찮은 회사에 인턴십 가면은 요즘 인턴 연봉도 굉장히 좋아요. 인턴 연봉이 파이낸스 하는, 우리 요번에 파이낸스 하는 연봉을 보니까, 아, 나도 인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파이낸스 하는 월에 8,000불 받아요. 1,000만 원 주는 1,000만 원. 인턴을. IT 하는 회사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애들은요, 3학년 인턴십인데, 옛날에 로스쿨 할 때,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 그게 영주권이 있으면 6개월 그렇게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돈도 벌고, 내 경력도 만들고. 그게 가능한데, 한국 유학생들은 영주권을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휴학이 안 됩니다. 휴학이 안 되니까 언제밖에 내가 인턴십을 못 해요? 여름방학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뭔가 미국 애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빠가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 딱 꽂아주고, 야, 6개월 거기 회사 가서 일해. 한 학기 쉬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친구들은.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 회사를 알아도 영주권이 없으니까 휴학을 못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아파도 미국 내에 못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갖고 해야지. 그런 불이익이 일단 있습니다. 취업 사이드에서.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할 때 요즘은 회사들이 좀 약아져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나 뭐 이런 게 필요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먼저 스크린을 많이 합니다. 아예 지원을 할 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스폰서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비자 없이 일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아닌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학생들도 OPT니까 또 H1B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넣고 그냥 일단 1차 인터뷰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거로는 스크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많은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다 스크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안 잡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비자 스폰서십 필요 없다고 그냥 쓰라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단 뭐 인터뷰라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인터뷰를 네가 잘해도 진짜 능력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 중에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자 스폰서 안 하고 영주권 스폰서 안 한다고 하는 회사들도 학생이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자면 해줍니다. 그게 또 미국이에요. 회사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인터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다른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력서는 어떻게 써라. 유학생 이력서는 미국 애들처럼 쓰면 안 된다. 유학생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놨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 싸지고 인스테이트 적용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거는 뭐 다른 채널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안타까운 게 제일 그거죠. 아, 인턴을 못하네 얘가. 또 졸업을 빨리 해야 되네. 계속 느릴 수도 없고 휴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 결혼 아니면 비숙련인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일 좋은 거는 딱 가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비숙련 영주권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숙련 영주권이 아까 정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한국 취업과 미국 취업의 가장 다른 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일단은 미국은 공채가 없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얘기예요. 신입사원들 얘기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로스쿨 할 때만 해도 사실 선생님 연봉이나 회계사 연봉이나 IT 하는 친구들 연봉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4만 불에서 6만 불 사이였거든요. 뭐 회계사들도 뭐 졸업할 때 변호사는 이제 로스쿨 3년을 하니까 거의 한 20만 불, 30만 불 썼으니까 그때 한 15만 불 정도 받았고 지금도 뭐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최근에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최근 5년 뭐 10년 사이에 연봉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 선생님들은 여전히 4만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야가 제일 연봉을 제일 많이 줄까요? 지금. 아니 물론 의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미국도. 그 평균 연봉 보면 의사가 제일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의사는 어떻게 보면 취업도 하지만 뭐 조금 다르니까 그건 제외하고 뭐 변호사, 의사 많이 법니다만 그 다음에 많이 버는 게 뭐예요? IT하고 파이낸스예요. 파이낸스는 우리 때도 많이 벌었어요.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애들 많이 벌었는데 지금 IT가 평균 연봉이 신입사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얘기하는데 평균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디짓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잡을 하든 비슷비슷했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다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파이낸스 같은 거 아까 제가 8,000불 받는다 그랬잖아요. 파이낸스 잡이에요. 인턴을 1,000만 원씩 준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턴은 뭐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무급 인턴은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런 그 뭐죠? 그 청년페이, 열정페이 이런 거는 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채해야 되고 누구 소개받아서 들어오면 이건 불법이고. 그런데 미국은 우리 회사에 제가 딱 봤는데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냥 연봉을 확 줘버리는. 특히나 이제 그래서 변호사들도 미국은 변호사가 100억씩 받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 변호사들. 근데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IT 쪽은 신입사원들이 다 10만 불을 넘게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이낸스도 마찬가지. 파이낸스에 뭐 15만 불, 14만 불 넘게 받고 들어간다. 신입사원을. 그러니까 23살짜리, 22살짜리가 2억씩 받아요. 그러다 보니 쏠림 현상이 미국도 많은 거죠. 똘똘한 친구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 선생님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전에는 그래도 비슷하니까 엄마 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다 연봉을 많이 주는 잡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미국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뭐 IT,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이 AI 이쪽에 각광받으니까 그쪽으로 똑똑한 애들이 다 몰리는 거죠. 그리고 또 똘똘한 애들이 파이낸스로 몰리는 거죠. 또 파이낸스는 또 아무 학교나 가면 안 되거든요. 뉴욕에 있는 좋은 학교나 아주 큰 대학에 좋은 학교 가야지 또 인턴 기회 잡아가지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도 하고 싶어하는 연봉 많이 주는 잡을 꼭 해서 걔네들하고 경쟁을 할 거냐.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미국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미국의 연봉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잡이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닌 경우가 많죠. 오히려 반대로 미국 애들이 좀 하기 싫은 거를 우리가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적성에만 맞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친구들, 저희가 이제 중국
그 디비전도 지금 이제 없애버렸는데 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 얘기하면 거의 열의 아홉은 경영학부 다 파이낸스예요. 다 파이낸스. 돈 버는 거 좋아하니까. 다 월스트리트 가서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가서 일하고 싶대요. 근데 파이낸스는 진짜 소수밖에 안 뽑거든요. 아주 좋은 학교에 몇 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 저는 회계사 하라고 합니다. CPA라. CPA는 초봉이 제 때는 한 5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빅4 들어가면 7만 불, 8만 불 사이는 되거든요. 그럼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나쁜 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똘똘한 친구들이 CPA를 좀 덜 하려고 그래요. 미국 애들이. 이유는 뭐냐? 야,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학교 레벨의 뭔가 그런 친구들은 IT를 하든지 파이낸스를 해서 처음부터 내가 한 2억 받고 싶어, 10만 불 이상 받고 싶어 하고 CPA를 하려고 봤더니 이건 일도 많아. 그리고 시험도 봐야 돼. 근데 연봉은 한 3분의 2밖에 안 줘. 그러니까는 진짜 미국에 좋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친구들은 CPA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ROI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친구들이 CPA를 해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게 화이트와 블루의 약간 중간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일은 많고 준비해야 될 건 많은데 한국 사람들도 시험은 또 잘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잘 붙어요, CPA를. 그러면 내가 정말 파이낸스를 하고 싶으면 처음에 그쪽으로 가서 CPA도 잘 몰라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CPA가 뭐예요? 그러면 돈 계산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금 계산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CPA 중에서도 파이낸스로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빅4에 가서 어드바이저로 가가지고 밸류에이션 파트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일하고 그 다음에 MBA 거쳐서 셋지로 넘어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그러니까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돈 많이 주고 리스트 보니까는 파이낸스가 엄청 돈을 많이 버네. 그리고 취업도 잘 되네. 미국 애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유학원에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유학원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학원이 잘하는 거는 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에세이 어떻게 써가지고,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젠 옛날 에세이랑 지금 에세이랑 학교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얘가 이 정도 해갖고 그러면은 뭐 조금 높은 학교인데 학교, 뭐 그냥 전공 좀 낮은 걸로 써가지고 하고 나중에 뭐 전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큰 데로 보내고 뭐 장학금 좀 주는 데로 보내고 그런 거는 혹시 조금 도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취업 사이드는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뭐 저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 관심 있다 그러면 네이버 보지 마시고 네이버 뭐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유튜브도 여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내가 유학생으로서 겪었던 거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 조금 귀담아 들을만 합니다. 그렇지 유학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미국의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변호사가 뭐 제가 정 변호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변호사분들은 내가 리걸 이슈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 시장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는 잘 아시냐면은 이건 비자가 나오는 잡이 안 나오는 잡이 이거는 잘 알죠. 그리고 이거는 비자가 잘 거절되던데 이런 건 알아요. 변호사들이. 근데 유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되고는 이게 모집단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H1B를 몇 명 하겠어요? 1년에 뭐 100개를 하겠어요? 200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듣고 주워 듣고 우리 고모가 그랬다, 우리 이모가 그랬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유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나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교 가기 전서부터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취업 준비는 미국 유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취업하겠다고 딱 생각을 하시는 순간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입학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입학할 때 에세이 쓰기도 좋고요.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니네 학교를 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 뭐 했니? 라고 할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익스피리언스와 입학에 도움이 되는 익스피리언스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봉사활동을 하던 뭐 그쪽에서 뭐 상을 받았건 아니면 그쪽에 있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건 인턴십을 했건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입학할 때 도움되고 종국적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미국의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기본적인 거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레주메 만들고 인터뷰 준비해보고 그래야 미국은 딱 한 장짜리 이력서거든요. 사진도 안 붙이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국적도 안 쓰고 아무것도 나이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종교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종교를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어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한 장짜리 이력서를 내가 만들어 보면 유학생은 100% 한 장이거든요. 두 장 되면 읽어보지도 않아요. 한 장짜리 이력서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이력서가 3학년 1학기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구글에서 온 리크루터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3학년 때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쓸 말이 없는데요, 저는요. 그렇죠. 쓸 말이 없죠.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뭘 쓰겠어요. 그렇지만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 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채워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력서 만들고 인터뷰 준비하고 또 뭐 하자? 가능하면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네. 또 할 수 있으면 학기 중에 내 전공과 연관이 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학년 때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IT 하겠다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 브로드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단 미국 회사에서 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썸머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학점 올리겠다고 썸머스쿨 들어서 뭐 내가 학점이 지금 3.5인데 재수강 해가지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학생들 기특해가지고 코리아타운 가서 지금 아르바이트 고기 자르면 한 달에 한 3, 4천 불 넘게 받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에 와서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 하는 겁니다. 아빠 소개로, 엄마 소개로.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미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해야 합니다. 최소 2학년 때는 무조건. 근데 1학년 때는 인턴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에 와서 온라인으로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랑 인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레주메에 미국이 찍혀요. 내 레주메가 어떻게 보여지면 안 될까요? 얘가 한국인 것처럼 보여지면 안 좋아요. 안타깝지만 한국 유학생인 것처럼 보여지면 인터뷰가 안 잡힙니다. 왜냐면 얘 H1B 해줘야지, 영주권 해줘야지, OPT 떨어지면 또 얘 쓸 수가 없지. 1년 가르쳐놨는데. 그러니까 내 레주메는 딱 봤는데 이게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레주메가 좋아요. 안타깝지만 국적을 속일 필요 안 쓴다니까요. 국적을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다 미국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유학생인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만든 다음에 1차 인터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를 잘하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아예 인터뷰가 안 잡혀요. 이력서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유학생이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한국보다 편입이 쉽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재학 중인데 상위 대학으로 편입이 꼭 필요한,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좋다. 그런데 편입이 필요하냐.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냐. 저도 명문대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차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좋은 데 가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 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위 대학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편입을 하는 목적이 이제서라도 정해져야 돼요. 편입이 내가 상위 대학을 가서 뭐 그 대학의 대학원이 좋아.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서 내가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교수하고 싶어. 또 연구원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잘 되어 있는 상위 대학을 하는 건 좋죠. 근데 내가 취업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더 시골에 있는 어느 그런 학교로 가가지고 학교만 크고 랭킹은 좋은데 그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취업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상위 대학이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학을 할 때 잘못 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학원 따라서 갔다든지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기회가 2번이 더 있죠. 1학년 끝나고 편입을 하든지 2학년 끝나고 편입을 하든지 그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학할 때부터 이 편입할 것을 제고하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급하니까 SAT가 없는데 SAT가 없이 그냥 내가 처음부터 좋은 학교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3학년을 다닐 학교는 이 대학이야.
그런데 지금 이 대학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대학을 편입하기 제일 좋은 대학이 요 대학이니까 요거를 그냥 처음에 가자. 그러나 너는 2학년이나 1학년이나 2학년에 이쪽으로 편입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입학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들어갔어, 학교를. 뭐, 2+2로 가던, 패스웨이로 가던, 아니면 그냥 뭐, 장학금 많이 준다 그래갖고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갔던. 근데 딱 그 지역을 들어보고 그 과를 들어보면 얘는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 되게 많아요. 그러면 1학년 때 편입을 해야 됩니다. 2학년 때 편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편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성적 잘 받으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에세이인데,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편입할 때. 그 에세이에 뭐를 쓰느냐? 내가 니네 학교로, 이과로 편입하려는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내 지난 히스토리가 있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이 학교에 뭐 심리학과로 들어갔는데 내가 1학년 때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마케팅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지금 니네 학교의 경영학과로 넌 데이터 사이언스로 내가 옮기고 싶어.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학년 때 인턴했던 그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경력이.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뭐 저도 무슨 이 입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정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던 학생이 콜롬비아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경험을 굉장히 미국은 예상했던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이 학생한테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명백해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입학하기 전서부터 만들면 제일 좋고, 그게 조금 늦었다면 1학년, 2학년 때는 만들어서 편입을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어떤 직무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경력을 만들고,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컴피티션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내가 동호회를 만들어갖고 내가 그쪽에 관련된 동호회 뭐 리더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에세이거리도 되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취업할 때도. 경력이니까, 이력서에다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N년차 직장인인데 한국 경력 살려서 미국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영주권 취득에서 무엇을 어떻게 좀. 자, 이것도 똑같죠. 미국에 가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이들 학업이냐, 아니면 나의 경력이냐, 아니면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무조건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영주권만 받는 게 목표이냐에 따라서 루트가 다 달라져야 돼요. 네, 루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은 젊어. 30대 초반, 뭐 30대 중반이야. 그런데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자신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직업을 정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민을 가시면 안 돼요. 직업을 정하고, 이 직업이 미국에서 취업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먹고 살 만한 직업이냐, 연봉이 얼마냐 보고 그 직업이 나한테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직업이 잘 취업이 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을 들어가셔서 가기 전서부터 역시 경력 만들고, 대학원 입학하자마자서부터 내가 경력 쌓고, 그러면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내가 뭐 학부 전공이 뭐 H1 비자 나오는 정이면 취업 비자 들어가 보고, 안 되면 영주권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졸업하고 몇 년 일하면 영주권을 받아서 경력도 만들고 영주권도 만들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경력에 상관없어. 그냥 내 애들 때문에 가는 거야. 애들 영주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애가 3명인데, 애들 3명을 전부 다 비숙련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투자이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가 가서, 엄마가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들이 21살 전까지 다 영주권 받으니까, 그러면 엄마의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빠의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영주권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잡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내 커리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일할 필요는 없어. 나는 애들만 영주권 받으면 들어올 거야. 그러신 분들은 영주권 받는 게 목표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거에 맞춰서 플래닝을 잘 하셔야 돼요. 플래닝을. 이게 말이 되는 플래닝이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하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거잖아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가장 위험 요소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루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셔서 가시면 좋겠다.